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4월 2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SNL 코리아 시즌 7 지점장이 간다. 한동훈 편입니다.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2% 역성장의 나라. 재고 증감은 GDP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인도 파키스탄 전쟁 위기, 남미 아르헨티나 출신 프란치스코 교황 선정, 사람들의 지적 능력은 감소하고 있는가? 이재명의 광폭 우크릭, 보수 책사 영입하고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 제가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속보, 중서해 구조물의 해양과학조사기지 등으로 대응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국 방위를 미국에 의존하는 일본이 중국 휘하가 되는 날이라는 제목의 일본 뉴스를 가져왔고요. 미일 관세 협의의 숨은 테마 대중거래 제한 안이하게 양보하면 일본이 먹힐 수 있는 이유 이렇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요걸 그 방송을 봤는데 그 SNL식으로 미국식 그 유머 코드를 하고 쿠팡 플레이에서 하는 거니까 뭐 한동훈 씨가 이 편의점 일하는 사람으로 출연해가지고 요 개그맨 이 사람이 이제 한동훈 스타일로 해가지고 물건을 사는 장면에 한동훈 투의 그 말소리를 흉내내면서 하는데 진짜 정치도 이제는 SNS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연예인만큼 쇼잉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지는 시기 아니겠느냐. 젊은 세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세상이 참 많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의 일요일 방송을 제가 좀 뭐 긴 방송입니다만은 읽어드리는 뉴스식으로 제가 편집을 해서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저도 좀 기록에 남기고 싶고 잘 편집을 해서 잘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도 들어갑니다.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2% 역성장의 나라. 주요 원인은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인데 이것도 좀 시기가 1분기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4월 2일부터인데 물론 3월 달부터 엄포를 놨었죠. 예고를 했었고 중국 곡물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가 나오는데 중국은 우리 곡물이 필요하다. 중국은 자존심을 세우고 있지만 결국 지난번처럼 회복될 것이다. 지난번이라는 게 트럼프 1.0 때 하와이에서 무역 협상을 한 그런 거죠. 그때 좀 어정쩡한 얼굴로 온 무역 대표, 협상 대표, 지금은 아마 얼굴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 농림부 장관은 여성인 거로 되어 있네요. 그런 미국보다 더 큰 성장 전망 하향을 보인 선진국이 있었으니 거기가 어디냐, 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IMF 보고서 성장률 가장 많이 내려간 나라 대한민국 마이너스 1%다. 한국의 구체적인 평가 없이 부록에만 수치만 제시. 이놈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편집을 해요. 사실상 5월 기준금리 인하 확정된 거 아니냐. 5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 현재 2.75%인데 기준금리가 내리면은 2.5%까지 내려갈까요? 더 내릴까요? 글쎄요. 수출 및 수입에 대한 걸 했는데 지금 올해 작년도 2, 4분기 이때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를 관세가 현실화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관세 핑계를 대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그 1사분기 3월 말에 1%가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가지고 1사분기 내려간 게 트럼프 때문이다고 어,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부터 1월 20일 날 취임을 했는데 그때부터 뭐 영향이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도 있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민간 소비는 영구적인 데미지를 입은 것이 아닌가. 평균 소비 성장 하락했다. 지금 국민들이 돈을 안 쓴다. 왜 안 쓰냐? 사교육비 때문에. 돈들은 수입은 올라가는데 왜 그 소비는 안 하냐? 사교육 쪽에 많이 쓰는 거 아니냐? 4, 50대, 저도 지났습니다만 4, 50대가 스노우볼을 그러니까는 눈덩이처럼 이렇게 그 굴려야 되는데 실패하면 저같이 고령층이 됐을 때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소득 대비 그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미 국민 부담률은 미국을 역전했다. OECD 평균 그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간 소비재 가격이 GDP 대비 가장 높답니다. 생활 물가는 소비재 가격이. 잠깐 짜장면 값 하나만 봐도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 이틀 전인가 우리나라 1분기 그 성장 발표한 거 한국은행 거 가져왔던 건데 그때 제가 좀뭐 국내 GDP가 1사분기에 0.2% 내려갔는데 그때 재고 증감에는 이걸 GDP에서 빼야 되지 않겠냐. 계속 수급부 관점에서 보면은 이 GDP라는 것도 원가 회계의 망령에 세뇌되어 있다. 원가 회계라는 마녀에게 지금 우리는 유혹당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거는 그 경제 활동별 했을 때 저는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1사분기에 0.8%가 내려갔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까 1%가 내려갔다라고 그 IMF가 보고를 한 거죠. 그런데 국내 한국은행의 지표는 약간 차이가 있죠. 수출은 1.1% 내려갔고 수입은 2%를 감소시켰어요. 그러면 무역 수지는 흑자라는 얘기도 됩니다. 사실상 국민이 가격 상승을 용인해 왔다. 소비자 물가를. 높은 민간 소비자 가격 상승률은 결국 우리의 선택 아니었느냐. 자, 우리나라도 미국이 지금 관세 장벽을 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상 미국의 수출은 해 먹으면서 우리도 관세 장벽을 했던 거 아니냐. 갈라파고스화됐다. 이익 집단을 보호하고 뭐 이익 집단 중에는 이제 농업 집단도 들어갈 수 있겠죠. 결국은 농산물의 수입 관세가 높아지면은 우리 소비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가져왔네요. 야노도 그랬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은 월급은 안 오르고 그 물가 디프레가 됐지만은 수입에 비해서는 물가가 비싼 거죠. 제가 한 10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제가 그 각기 우동을 좋아하는데 뭐 여러 가지 고미 같은 거 올린 거 말고 그냥 그 파 몇 개 좀 뿌려놓고 그렇게 이제 그 우동 그 멸치국물로 만든 거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후쿠오카에서 먹어봤는데 400엔짜리 먹어봤었거든요. 지금도 뭐 400, 한 50엔 정도 하는 거로는 각기 우동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뭘 좀 올리고 하면 6, 700엔 막 오르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너도 나도 보호 장벽 치고 들어온 기업 쫓아내고 혁신보다는 보호를 택하면 결국 물가는 오른다.
대가리 깨지는 것은 미국 농민들인가 우리인가 누가 누구 보고 웃는 것일까 이렇게 이제 의문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GDP는 증가해도 민간 소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를 겪고서 떨어졌다가 민간 소비가 다시 이제 IMF를 이겨내면서 올라갔는데 이게 202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수 소비는 우리나라는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왜 떨어지느냐? 자, 돈들은 벌고 경제 성장해가지고 일본 GDP를 뛰어넘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민간 소비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베이비붐 세대도 지났고 저는 제가 40, 50대 여기 2000년대 후반이니까 소비가 이렇게 올라갈 때 IMF를 어떻게 살아남긴 남았죠.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2000년대 한 2000년 초반에 저는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소비를 저도 그런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뭐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카렌 월프렌이 쓴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일본이라는 책이 97년도 이게 IMF 때 나왔는데 그땐 몰랐다. 우리 이야기인 줄. 나라 GDP는 올랐는데 국민들의 소비는 떨어졌다. 그게 20년 동안 거의 국내 소비가 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거를 외국 탓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고가 한국의 풍요를 선물을 할까? 앵고는 일본에 풍요를 선물했었다. 원고라는 게 이제 우리가 $1 했을 때 일본이 그 프라자 합의로 해서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봉인 줄 알았던 캐나다, 멕시코가 덤비고 EU는 농산물 가격에 210억 달러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충직한 내 편이었던 일본마저 반기를 드는 상황이다. 한국은 이번에 가가지고 조선업 기념 은하를 미국 재무부에 줬답니다. 거북선도 들어간 것도 있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지금 미국하고 맞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과의 벽과 같은 태도에 막혀버렸다 하지만, 자, 제가 생각할 땐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트럼프가 유화적이 되었다는 것이 마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이 싸움을 선택했으므로 종전의 동맹국들과 뭐 한일만 하더라도 상호관세 관계를 맺는 것이 중국을 더 왕따시키는 방법이란 것이다. EU하고도 그렇고요. 트럼프 1.0일 때 하와이에서 미중 무역협정으로 금융시장이 개방되었었다. 많은 세계 언론들이 미국을 공격을 하나 아직 두고 볼 일이다. 중공이 시장을 더 개방할지를 말이다.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예 IMF 때 손발 그냥 빨가 다 벗었죠. 그러니까 알았어. 우리가 들어와서 한국 시중은행 다 먹었죠 지금. 그리고 그 은행 돈 벌면은 이익 배당 미국 애들 자본을 다 가져가고. 근데 직접 지배는 아니죠. 그 주식시장을 통해서 하니까. 물론 이제 외환은행은 샀다가 나중에 이제 또 팔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외형상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은행을 운영하죠. 회장이고 시중은행 5군데 중에서 기업은행 빼고 4개 은행은 다 외국계 은행이라고 보면 되겠죠. 금융시장도 그렇게 중국을 먹겠다는 얘기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하고는 틀릴 것 같아요. 공산주의 체제의 금융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죠.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그 카슈미르 지역에 그 탄압 정책을 해가지고 테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카슈미르 쪽에 파키스탄이 좀 지원하는 거 아니야. 민족이 좀 틀린 것 같고. 그래서 그 모디 총리가 힌두 민족주의 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번에 그 테러에 의해서 관광객이 테러리스트한테 사망을 했는데 전에는 그 관광객까지는 공격을 안 했는데 이제는 무차별 공격을 해가지고 그 지금 사단이 났는데 강압 진압을 뭐 카슈미르 쪽에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파키스탄하고 또그 카슈미르 지역이 이 파키스탄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미 아르헨티나 출신 프란치스코 교황 선정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약간 그 회자되는 게 하필이면은 벤스 부통령을 만난 다음 날 죽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벤스와 교황의 오르도 아모리스 사랑의 질서 논쟁이 있었다. 저스트 구글을 봐라. 오르도 아모리스에 대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국 동포들을 사랑하고 나서야 나머지 세상에 집중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가 결정되는데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서 상황은 급변하게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은 급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은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따라서 불법 이민자들은 추방해도 됩니다라는 게 미국의 현재 논리입니다. 벤스의 근데 주장을 한마디로 일축했던 교황이다. 어떻게 했느냐? 진정한 사랑의 질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예외 없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악동 경제학자 장하준 씨인가요? 뭐 무슨 사마리아인 그런 거를 했던 게 한 20년 전에 읽어본 게 돼가지고 그때 그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장하준 씨죠? 장하준 씨 맞나? 악동 경제학자입니다. 다분히 저는 친중 경제학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건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용어 쓰는 거 일반 사람들은 사망 뭐 별세 소천이라는 거는 개신교 쪽에서 하고 있군요. 선정은 카톨릭 쪽에서 하는 거고 불교의 경우에는 입적, 열반 이렇게 표현하고 서거는 일반 대통령 정도 일반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들한테 쓰는 용어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교황 유독 중국에는 관대했다는 불만도 존재한다. 그중에 여기는 그 이번에 또 그 검은 양복이 아니고 파란 양복, 짙은 파란 거죠. 군청색. 그러면 그 정도면은 그 정장 예복 입고 간 거라고 난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냐. 저도 그 단벌 신사 비슷해가지고 이 문상 갈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짙은 그 양복을 입지 않습니까? 군청색이라고 그러죠. 그 검은색이나 거의 마찬가지. 그러면 그거는 일상생활할 때나 무슨 경조사 때 가더라도 뭐 아니 그 결혼식 때 입는 옷 따르고 그다음에 뭐 저 경조 저기 그 뭐죠 그 사망했을 때 문상 갈 때 옷 따르고 그럴 만한 수준이 안 됩니다. 우리 서민들은. 그래서 이 서민의 면모를 보여 줬다? 글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김수환 추구경 얘기가 나오고 왜 그렇게 되냐? 아르헨티나 독재 정권에 항거를 한 그런 이력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금융시장의 법의 지배를 두지 말라.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그리고 공산주의까지도 양극화로 분열된 세계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뭉칠 수 있다.
2024년에 그렇게 발언을 했답니다. 저도 그 젊었을 때 정석 이론이란 게 있었는데 남미 카톨릭계 국가에서 나온 정석 이론이 한국에 유입됐었고 그때 우리나라는 반미 감정 유발에 그 영향을 미쳤고 미국 문화원 습격까지도 일어났었고 우리나라가 그런 사실이 있었죠. 요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지적 능력은 감소하고 있는가. 2024년 하반기 전 세계를 강타했던 7가의 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요 밈을 만든 것도 우리나라의 늑대인가 그거로 밈을 만들었었는데 이탈리안 브레인낫이라고 이탈리안 뇌썩음이라는 그런 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하는데 뭐 의미 없는 걸 한다 이게요. 상호가 나이키 이게 신발 선전돼서 아주 이건 좋았네. 아무 논리도 맥락도 없는 뇌 빼고 보는 영상이 대유행이다. 그 골치 아픈 거 싫다 이게요. 현대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스크롤로 시청 그리고 망각 용도로도 딱이다. 이탈리안 밈 역시 대부분의 틱톡 밈처럼 아무 생각 없이 빠르게 볼 수 있는 콘텐츠다. 스크롤 후 웃고 망각하는 것을 무한반복하게 된다. 의미 있는 소통이 있는 밈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이런 밈이 대체 왜 유행인지 잘 모르겠다면 당신의 뇌는 아직 썩지 않았다는 증거다. 단순 알고리즘 변화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다. 뇌가 지루한 일을 거부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저는 아니죠 지금. 더 큰 문제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없어지는 것이다. 2010년 이후 미국 독서량 거의 안 읽는다가 쫙 올라갔고 그게 다 SNS 발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읽는다가 팍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읽고 쓰는 능력이 기본적이야 하는데 이것들을 잘 안 한다 이게. 해독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40%의 사람이 3초 이내에 웹사이트가 열리지 않으면 이탈해버린다. 그런데 머리란 건 안 쓰면 퇴한다. 사고력 판단력도 훈련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식 영상으로 인한 도파민 분비 때문에 책을 읽는 것이 더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마약 중독되는 거하고 똑같은 기능을 한다 이거예요. 이제는 뉴스도 듣는 시대다. 슈카월드가 한 게 한 3시간짜리를 제가 좀 요약해서 이렇게 하면은 바쁘신 분들이 이것도 길다고 안 볼지 모르지만은 뭐 특히나 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고도 있는 겁니다만은 뭐 논리사고를 위해서도 그렇고 더 많은 이들이 팩트를 따지지 않고 각자의 의견에 맞는 말만 듣는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오늘날 미국의 정치 양극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이제 더 많은 이들이 각자의 SNS 속에 숨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반대 의견은 척살하는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이다. 우리 나이 먹은 노땅들끼리도 우리 정치 얘기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서 다들 뭐 그러자고 그렇게 하는데 잘못하면 싸움 나니까. 근데 내가 그랬죠. 제가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서로 대화를 못한다면은 그게 민주주의가? 이렇게 제가 질문했더니 또 그 얘기 듣고서 하긴 그렇지.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생각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지 않냐. 근데 다르면은 나쁜 놈, 틀린 놈, XX 새끼 뭐 이렇게까지 되는 이유가 아주 양극화시키는데 뭔가 그 음모 세력이 성공한 거야 한국에도. 이제 정치 성향이 다르면 더 이상 말조차 섞기 싫다는 미국인들. 자, 브레인낫이 폴라리제이션 양극화했다. 아주 극화가 됐다 이런 얘기죠.
브레인낫이 집중력 멸망했고 독서 멸망 가속화했고 사고는 멸망했고 시사 유튜브는 그 대신 대호황이 됐고 사회적 양극화가 가속화됐다. 미국의 예를 들어 양극화되어 생각 없다는 멍청해진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비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국민들이 멍청해지지만 양극화를 극대화하여 더 통치하게 용이하게 만드는 딥스테이트의 작품이라면 어찌 생각하겠는가. 대항하여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생존을 위해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논리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 어떤 유튜브 상관관계 추론을 아주 잘 끌어내는 전문 그런 부부 방송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상관관계까지만 능력이 있는 거지 죄송하지만은 인과관계 쪽으로는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거는 인과관계를 가끔 가다가 좀 표를 만들어서 자꾸 사고력을 키워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휘둘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세력이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서 동물농장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돈도 없으면 자존심 하나라도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의 광포구 클릭 보수 책사 영입하고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 물음표는 제가 붙였습니다. 류혜미 기자가 매일신문에서 4월 28일 날 오후 2시 따끈따끈하게 가져왔습니다. 28일 이승만 박정희 이 제목은 두 군데지만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까지 참배를 했다. 더 적극적으로 중도 보수를 공략하겠다는 의지로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좌우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면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행보이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자를 저 개인적으로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는 쎄쎄입니다. 친중 세력이죠. 국방 외교 정책을 그래서 봐야 된다. 친중 정책을 쓴다면은 그리고 양다리론을 쓴다 그러면은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다 이거죠. 이는 아직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가 됐는데 외교정책 어떻게 발표할지 두고 봐야 되겠죠. 한국의 전통보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끝났다. 이 노태우 때 한중 외교가 체결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친중화의 공작에 한국이 거의 한 30년 공작의 친중 세력들이 전국 각각에 뿌리 내려져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화교가 다시 살아났고요. 박정희 때 완전히 화교를 죽였는데 왜 그러냐. 동남아가 화교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 이거죠. 경제를 화교가 쥐고 있으면은 정치를 동남아인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현재 국힘 민주 모두 김대중 김영삼 계열들의 분열일 뿐이다. 그러니 국힘이 민주당 이중대라고 회자되기도 합니다. 보수 컨서베이티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중국 서해구조물의 해양과학조사기지 등으로 대응한다. 박양수 기자가 디지털타임즈에서 오늘 보도했어요. 요 사진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24일 공개했는데 국회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질문에 잠정조치수요 PMG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례적 조치로서 우리가 해양과학조사기지 등 설치할 것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약하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잠정이라고 서로 약속해놓고 왜 거기다가 뭘 설치하느냐 이런 얘기. 근데 이호도를 물건으로 놨다는데 이호도는 그 잠정 수역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이어도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초죠, 암초. 장관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우리도 목소리 낼 때 내야 되는 거죠. 일본 쪽으로 오면은 좀 뭐 보수적인 표현들입니다만은 이 제목은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국 방위를 미국에 의존하는 일본이 중국의 휘하에 되는 날 해서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오늘 또 2시경에 보도를 한 내용인데, 군사평론가 오하라 타다시와 도쿄대학 준교수로 있는 고이즈미 유의 대담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차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중국군 움직임 바뀌었었다. 일부러 비판받는 행동하는 중국, 이런 거로 풀어가고 있고, 전문가들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중국이 군사연습을 하는데 사전 통보 없이 요즘에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푸틴과 마찬가지로 시진핑밖에 모르는 일이다. 전쟁, 대만 침략하는 게 평소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데까지 워닝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 경고는 해야 된다. 대만 사람이 원하는 것, 그것도 하면서 중국은 2045년까지는 대만을 통일해야만이 국공 내전에 의해서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대만을 점령하지 않는 한은 진정한 통일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일본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대방이 움직일 가능성, 유사시 부추기고 싶은 건 아니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나라란 딥다이브라는 게 민간이 만들어낸 어떤 안보 인텔리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이 대담자들이 주동해서 만든 건데 중국의 군사 상황을 면밀히 연구해서, 우리나라도 무슨 국방전략 민간연구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네요. 어쨌든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강대국만 나라라는 개념이지 자주 국방을 못하면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1세기 중반까지 일본은 정말로 미국의 힘없이 자국의 방위와 억지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이 타임스 펜에서도 저는 좀 늦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만 2050년까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민간 인텔리전스 조직인 딥다이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였으면 합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주 국방을 하려면 일본도 패권 국가가 다시 되어야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손을 빼면은 중국한테 안 먹히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대동아 번영이나 대동아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딥다이브란 민간 인텔리전스를 만들어 중국의 군사 동향을 연구하는 조직이 있다는 것에는 자극이 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민간 싱크탱크가 국방 중심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있는지 매우 궁금하군요. 이런 거 우리가 한 수 더 뒤떨어진 것 같아요. 왜요? 워낙이나 우리는 북한하고 대치돼 있어서 국방부 자체에서도 여러 연구기관이 많을 거예요. 또 우리나라 국정원도 친중파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 해가지고 미일 관세 협의 숨은 태바, 대중거래 제한, 안이하게 양보하면 일본이 먹힐 수 있는. 차관 제목은 과장되게 잘 쓰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꼭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구츠 지 쇼지 국제정치학자, 대중거래의 숨은 테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거래가 중국하고 거래를 좀 줄이세요 이런 얘기겠죠. 미일 관세 협의의 숨은 중요 테마다. 대중거래. 일본이 방위분담, 쌀 환율 등의 중요 테마인데 그것이 전부면은 안 되지 않냐. 30일부터 다시 이 아카자와 료마사 경제 재생 담당상 우리나라 재무부 장관 같은 거죠. 아까자와 아까라는 게 참 빨간 이름이 어떻게 빨간 자가 들어가는 건 모르겠네. 다시 간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관세를 중국 고립을 위한 수단이라고 평했다. 이거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관세 협의를 지렛대로 미국이 중국 봉쇄에 각국 참가시키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은 미중 양자택일이 최편단에 가까운 것이지만 대중거래의 제한을 요구받을 경우 전면적인 수용은 어렵다. 위험과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미국 제1의 개미지요. 첫째, 간단하게 대중거래를 포기하면 일본은 반대로 미국의 압력에 노출되기 쉬워진다. 더 이상 줄이는 것은 위험한 거 아니냐. 둘째, 일본은 이미 대중거래를 대폭 줄이고 있다. 일본 대중 수출이 적고 그 다음에 수입이 많죠. 미국보다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 이게요. 미국이 수입이 많은 거죠. 미국이. 여기에는 이제 미국이 있고 EU가 있고 그리고 또 무슨 미국이지? 영국. 영국이군요. EU, 호주. 이런 거 통계 나올 때 한국을 일본 애들이 좀 집어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 한일 관계가 그렇게 좋은데. 이게 별도로 찾아봤어요. 한국 대중무역 수지는 연간 기준으로 약 518억 달러 흑자가 이번에 됐답니다. 2024년에. 2024년 2월에는 대중국 무역 수지가 17개월 만에 흑자 약 2.4억 달러로 전환됐다. 정부 24시 코트라 거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된답니다. 이와 병행해 일본 정부가 원치 않는 수출 규제도 이루어졌지 않느냐. 미국은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다. 요거는 자기네들 탓이에요. 빅딜을 해야지. 트럼프가 딜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조선업과 그 다음에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뭐 이래가지고 빅딜을 해야 될 뭔가가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거의 단절돼 일본이 큰 손실을 보더라도 미국의 백업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이 냉전 시대와의 큰 차이다. 현대에는 미국 제품을 사라 미국에 투자하라는 압력만 거세지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 투자했으면서 일본도 살자고 그렇게 했으면서 중국에 붙으면은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네요. 대중거래를 지키는 것은 중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을 위한 것이다. 이거 완전 친중학자들이 친중학자가 쓴 거네요. 지금 양다리를 해도 되는 나라는 터키에 인도 정도죠. 그 정도고 일본이나 한국은 양다리론으로 가서는 나라의 말로가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보수 쪽에서는 대동아 번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국한테 중국까지 침략을 했던 대동아 번영이니까 일본이 동아시아 최대 강국이 되지 않는 한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너희들만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한국이 맥히면은 안 되지. 그러면은 우리는 북한하고 대화할 여러 가지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끼리만 대화해서는 안 되고 러시아 끼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끼고 사자회담 뭐로 해서 남북 통일부터 좀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대통령이 우리는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 우리 남쪽에서만 그냥 지지고 볶고 싸움질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이래가면서 하는데 거창하게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고 또 그런 지도자를 국민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